그 전에 언론노조에서 교육했던 거랑은 좀 다른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언제나 노조 교섭이라든가 기본 교육을 할 때 뭐 노동법, 교섭 매뉴얼, 사무 처리, 회계 처리들은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를 왜 안 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입에 꺼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 머릿속으로 아픈데, 골치가 아픈데 차마 선뜻 말을 못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일중심의 조직 개편이란 말을 썼는데, 저 얘기는 뭐 거의 어떤 노조든 또는 어떠한 곳이든 간에 저희 언론 노조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서도 조직 개편을 할 때 노조가 외치는 말이에요. 근데 일중심의 조직 개편 된 적 없죠. 없고 뭐 할 때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 조직 개편이나 인사 담당의 최고 결정권자인 사장이나 회장의 잘못인가? 우리 조합원은 어떤가? 딱히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기도 그런데 딱히 뭐 잘했다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업무와 그런 직무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합원 내에서도 직급이라든가 뭐 직위, 직무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섭을 들어갔을 때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숫자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몇 퍼센트 올릴 거냐, 뭐 할 거냐, 상여금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좁아들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 조합원들도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임금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얼마나 삭감을 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뒤의 배경에는 가족보다 더 많이 일하는 회사에서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그 다음에 조합 하나 내가 바라는 것들,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부장님들이나 여기 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좀 도움이 될까봐 그냥 솔직하게 때로는 과장해서 때로는 좀 줄여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마디는 좀 길게 써봤는데 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서 영국의 더글라스 애덤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그 작은 폭의 매니아만 가지고 있는데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되게 긴 제목의 쓸데없는 이야기를 써놓은 그 작가가 BBC 라디오 작가거든요, 원래. 그래서 BBC에서 한번 그 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멸종위기종들을 갖다 찾아서 한번 보호하려는 그런 라디오 프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작가가 워낙에 또 이렇게 막 우리말로 아주 고품격 구라를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카메라 기자와 음향 뭐 저기 엔지니어 뭐 다 데리고서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닙니다. 근데 다니던 와중에 지금은 아마 그 콩고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80년대에는 자이레라고 불렀을 거예요. 자이레라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러 군데 거쳐야 되는데 탄자니아에 있는 한 지역의 국제 환승센터에 들어갔답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아프리카가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할 게 없대요. 환승도 오래 기다리고. 근데 그래서 이제 야 배고프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라든가 뭐 초콜릿을 먹으려고 매점에 갔는데 거기 계신 그 주인이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밖에 벽에 있는 파리만 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막 영어는 통하니까 하더니 이거 안 판다고. 알고 보니까 국제공항 환승이잖아요. 환승 라운지인데 그 공항의 매점에서는 탄자니아 돈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환전소가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환전소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뭐를 사람? 그냥 기다리다 가라. 그래서 계속 언쟁이 붙은 거죠. 그럼 매점이 왜 있는 거냐? 달러를 줄 테니 탄자니아로 바꿔라.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그분은 우리는 탄자니아 돈만 받고 탄자니아 환전소가 없는 거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라 라고 하시면서 막 하다가 이분들이 지쳐서 그 매점 주인과 같이 파리를 계속 바라봤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이 작가가 좀 관료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풍자를 많이 하는 작가인데 이 얘기를 읽다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조직이라든가 회사에 입사하면은요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이상해. 이게 저기는 뭐 하는 데인가? 뭐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낯설고 이 회의 방식이 왜 이럴까? 막 고민하다가 한 몇 년 지나면은 원래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젖어듭니다. 마치 처음에는 그 탄자니아 공항의 매점 아주머니랑 대판 싸우다가 좀 지나면 아주머니랑 같이 파리 바라보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익숙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을 것 같다. 우리 조직 내부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특정한 방송사라든가 뭐 신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직이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업무상 또는 여러 가지 뭐 지배 구조라든가 회사의 특성상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저희들이 뭐 술을 마시거나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그 비공식 자리에서 저는 늘 여전히 조직의 운영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비공식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담배를 피다가 얘기하든 아니면 무슨 밥 먹다가 얘기를 하든 뭐 이상하게 중요한 결정은 그런 데서 나는 몰라요. 어쨌든 그런 비공식 자리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사장입니다. 뭐 저기 우리 부장 얘기도 하고 국장 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분이 사장이죠. 근데 저는 이제 늘 궁금한 게 저분은 왜 사장을 하실까? 되게 단순한 질문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분이 왜 여기로 사장을 내려오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전문 정리해보면 이렇게 해봤어요. 조직을 위한 자신이냐, 자신을 위한 조직이냐, 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2021년도인가 한참 뭐 KBS, MBC, EBS 그리고 연합뉴스 사장까지 이렇게 막 우를 한꺼번에 막 지원 공모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모 지원서를 제 일 때문에 한 150명 치분을 억지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와 정말 대단한 그 지원서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이분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가지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또 그럴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런 지원서들은 지원 동기가 뭐냐? 직무 수행 계획이 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주면은 어떻게 쓰시냐면은 저는 전남 함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아서 무슨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한 이후에 거의 인생사와 다시 쓰는 현대사를 쓰십니다. 막 쓰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래서 어디를 거쳤고 무슨 상을 받았으며 무슨 부서에 내가 성과 인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얘기잖아요. 직무수행 계획으로 쓰라면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막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문장이 딱 두 개로 구성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게 대부분의 사장들의 입사 지원 동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뭐 회사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공모는 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런 식의 문장이나 화법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 지원하셨어요. 근데 정말 저는 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자기의 사명은 통일이신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난 남북 통일이 내 필생의 과업이고 그런 분이 통일부를 가셔야지 왜 언론사에 오시겠다는지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막 열망을 보이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혹시나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심사위원들을 갖다 구성하기도 합니다. 사장 추천위원회 뭐 이렇게 하기를 하는데 이 사추위를 할 때 주로 외부위원들이 오거든요. 근데 외부위원들이 오면은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아주 기본적인 저는 늘 한 몇 군데 어디 회사 사추위를 가봤는데 늘 답답한 게 회사에서 재무제표를 안 줘요. 손익계산서하고. 사장을 뽑는데 심사위원이 기본적으로 그건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주고서 무슨 팜플렛 하나 줘요.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저기 3년치, 최근 5년치 저기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하고 현금 흐름표 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정보가 어둡죠. 근데 거꾸로 해서 내부 이사들이라고 해서 또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캐런 메싱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의학 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신 분이냐면은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 문제를 가지고 산업 안전을 다루시는 분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엠퍼스 갭이라는 공감 격차를 쓰신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공감 격차라는 게 사장과 또는 이사와 밑에 있는 직원들 간에 똑같은 풍경을 보는데 서로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계산원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반응은 계산원을 비롯한 모든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허리와 다리 통증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아메리카에서 특정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고객이 쇼핑하며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통증으로 고통받게 만드는 것이 부조리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과학자나
보거나 전문가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계산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슷하죠. 저희들이 무슨 뭐 어디 바깥에 외근을 한다거나 촬영을 한다거나 야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서류 작업을 할 때 그거에 대해 공감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이사들도 어떻게 보면 공감 격차에 빠져 있게 되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의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지역 MBC다 그러면 지역 MBC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 MBC 사장이다 또는 스카이TV 뭐 사장이다 대표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얘기해요. 내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지역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데요. 동대문구 구청장 선거가 됐는데 갑자기 저를 몇 명 찾아온 거예요. 구청 뭐 누구래요. 보니까 이제 지금 있는 현 구청장을 밀어달라라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구청장이 뭘 하실 수 있으세요? 물어봤거든요. 저기 뭐 보도블록 뒤집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뭐든지 다 얘기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정확히 하시라.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상이 있잖냐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그 구청장님이 다 전달해 주실 거라고. 제가 말로 전달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사장을 지원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사장으로 오시는 분들 또는 그 직위를 맡으시는 분들이 자기가 맡는 조직의 한계도 모를 뿐더러 자신의 결정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면은 이런 식의 뭐 저희들이 한번 물어볼 때 회사를 주어로 놓고 사장을 목적으로 바꾸면 어떨까? 지원자한테 또는 사장하시려는 분한테 지금 야, 우리 대전 MBC 또는 뭐 서울신문이 또는 스카이TV의 어떤 최근의 성과라든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문제를 파악하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막 다른 얘기 하셔. 스카이TV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뭐 이런 얘기 하면 이제 파토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얼마만큼 우리 조직 구성과 일치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게 너무 멉니다. 자꾸 옛날 얘기 많이 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첫 번째는 회사의 문제 파악의 관점이 우리랑 똑같느냐, 우리랑 유사하냐, 납득할 만하냐. 그리고 그 해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약되어 있는 사장이라든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풀 수가 있는 거냐. 어디까지가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이곳의 문제는 이렇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장들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그럴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데도 있어요. 민영방송사라든가 방송사 또 민간기업 사장의 임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지 않죠. 깔끔하게 그냥 주주총회 해가지고서 누구 꽂으면 끝입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은 말이 주주총회지 다 우리 회장님의 다 이렇게 그 회장님의 그 뭐랄까 성견지명과 여러 가지 포부를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사장을 보내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언론사라든가 이런 방송사들을 민간 기업이 소유할 때는 수많은 계열사들 중에 하나로 소유를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신문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구조인 게 그렇게 많은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고 아들한테 주고 딸한테 주고 뭐 동생한테 주고 이러는데 이상하게도 그 신문사만 사장 직속이에요.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고민해 봐야겠는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장님이 언제나 이 언론사를 신문사를 갖다가 자기네 다른 계열사랑 비교를 해요. 뭐 제조업이나 금융이나 레저라든가 뭐 이런 등등 하고 야 여기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니네는 왜 그러냐. 물론 언론사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이제 그런 순간에 바로 이제 회장님이 경영에 개입하려고 하고 자기가 또 일일이 또 말을 못 하니까 사장을 통해서 시키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회장이 이제 경영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실제로 결정권자는 회장이잖아요. 근데 이 회장은 계속 테이블에 앉힐 수 있냐? 절대 안 오지. 왜냐하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히 이러십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그 수업에서 사측 대표 나오잖아요. 저도 늘 언제나 이게 힘든 문제인데 사측 대표한테 이거 어떻게 하세요라고 결정한다고 했을 때 말을 못 합니다.
또는 뭐 자꾸만 딴 얘기를 해. 이게 어려우니까 딴 거부터 먼저 합시다. 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도저도 안 되면은 마치 마법의 주문 같아요. 야, 회사 사정이 좀. 회사 사정이 어떤데요? 말을 안 해줘. 그 회사 사정이라는 게 회장님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뭔지를 얘기 안 해주십니다. 그냥 어쨌든 회사 사정이래.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면 도대체 정확하게 그 사측 대표든 아니면 사장이든 간에 당신의 결정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물어보고 거기까지가 결정의 권한이 아니라면 우리가 직접 만나겠다. 아니면 본사에 누구를 불러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좀 사장에 대한 그런 식의 교섭의 대상을 사장으로 보게 되지만 어떠한 회사든 간에 사장이 갖는 그 한계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게 보기가 힘듭니다. 뭐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말인데, 야, 노조 출신인데 그럴 사람은 아니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그래도 야, 노조위원장인데. 근데 이게 제가 저런 얘기를 갖다가 두 군데서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뭐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 무슨 사장. 이거는 뭐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뭐 아라곤의 무슨 아들의 뭐 누구 손자 아라곤 뭐 이 정도의 긴 호칭입니다. 뭐 왜 그렇게 하나 몰라?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언론노조 집행부였잖아. 언론노조 조합원이었잖아. 막 이러면서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과 되게 비슷한 말이 야, 그래도 언론노조 위원장까지 한 사람인데. 야, 그때 막 노조 집행부 잘했어. 이러면서 사장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약간 들으시면 거북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라는 말이나 노조위원장도 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지 라고 하는 말과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평가 모두 현재 그 사람이 사장의 지위에서 맺는 사람들의 관계, 어떤 사람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가는 보지 않고 자꾸 옛날 기준만 보거든요. 옛날 기준으로만 자꾸 보게 되니까 저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회관계에서 그 사람 노조 활동 열심히 하고 후배들하고 술 마시고 막 얘기하고 화장한테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사람 하고 지금 사장이 돼가지고 도지사 만나고 뭐 누구 만나고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절반이 다 달라졌어요. 그럼 그때 그 사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KBS 양준홍 사장이든 서울신문의 무슨 사장이든 간에 아무리 현직에서 뭐를 했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사장이나 그런 분들이 업무 회의하거나 뭐 할 때 계속해서 머리에 염두에 두는 거는 직원들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받은 업무 보고를 회장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라든가 또 이사회에 어떻게 보고해야 될까? 이것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보고가 어려워지는 거죠. 막.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들의 차이를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이라든가 임원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과거 이력도 중요하지만 현재에 있는 이 사장의 지위와 이 사람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조직에 있는 직위하고 그 사람을 절대 혼동하지 말자 합니다. 이런 경우가 좀 우리가 되게 빠지기 쉬운 유혹인데 교섭하실 때 회사가 작으면 다 그렇잖아요. 다 선배들이에요. 그렇죠? 사측 대표는 다 선배야. 그래서 뭐 우리가 교섭 테이블에 들어가서 막 얘기하기 전에 전화로 선배 좀 살살 합시다. 선배는 야, 좀 적당히 해라. 뭐 네가 천년만년 위원장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서로가 뭐 좋게 막 끝내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달라지죠, 당연히. 거기 있는 그 선배가 몇 년 후에 또 어디를 승진을 했다 그럴 때는 그때에 내가 만났던 그 대표 교섭 당사자로서의 또 그 선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위하고 그 사람을 헷갈리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경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통령 제도 때문인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든 뭐 이명박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의 문제였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세보니까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은요. KBS, MBC, EBS, 방통위, 무슨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등 코바코 등등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일자리가 130개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송 파트만 이런데 다른 부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 법적 지위와 권한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왕적 그랬더니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왜 제왕적 대통령이냐, 그분만큼 소탈하시고 탈권위적인 분이 어디 있었다고 막 얘기하시지만 그런 경우입니다. 그 개인하고 지위를 갖다 헛갈려가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뭐 저도 그렇지만 어떤 사장을 봤을 때 이분이 뭐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분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분이 있는 조직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가 어느 정도이며 그 지위에다가는 법적으로 또 내부 규정이든 뭐든 간에 어떻게 제약을 받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서 큰 기대를 걸거나 바로 그러한 기대는 한 달만 지나면 바로 염려와 우려로 바뀌면서 아 어쩌려고 저러시는지 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뭐 개인적인 나의 친분이 있는 그런 회사 간부라든가 이런 분들과 그 사람이 간부라는 직위에 있는 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하겠지만은 어떡합니까? 노조 위원장 맡았으니까 해야지.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장님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나가는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돌아보면요. 저희가 늘 언제나 하는 얘기가 민주노총이든 항운노총이든 노조가 있는 곳의 모든 슬로건은 그겁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달라. 이건 뭐 저기 노동법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일한 만큼 받아야지 내가 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모든 급여가 노동의 대가인가라는 좀 약간 묵직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내가 받는 월급으로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KBS에 양대 노조가 있잖아요. 제 1노조가 있고 이제 우리 언론노조 본부가 있는데, 그때 그 KBS는 공영방송이고 수신료를 쓰기 때문에 국회에 불려가서 이렇게 막 그 증언으로 막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한참 또 뭐 늘 있는 얘기지만 니네 억대 연봉이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1노조 위원장 나오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연봉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1억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그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1노조 위원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언론적으로 KBS 본부장이 나갔습니다. KBS 본부장한테 지금 월급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KBS 본부장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왜 누구는 이게 국회 눈치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은 적다고 말하고 한 명은 뭐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사실은 개인적인 다 주관적 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가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되게 좀 어렵죠. 대부분의 경우에 비교 수준은 나랑 비슷한 입사 동기, 다른 방송사에 있는 나의 직구냐 연차, 뭐 이렇게 이제 주로 비교를 하게 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노동의 대가기보다는 그 컨트리뷰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기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야 노동이라 그러면 빨래도 노동이고, 그렇죠? 애기 보는 것도 노동이고,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노동인데, 그럼 그 모든 것이 다 대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아시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같은 분은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똑같이 노동을 하시는데 그분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으로 취급이 안 돼. 그럼 그걸 또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동이란 말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여, 컨트리뷰션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비전 제공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반드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배송한다거나 또는 그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을 한다거나 유통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모든 업무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공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여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 문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답니다. 저희들이 돈을 벌고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월급 명세서 보시면은 공제액 되게 많죠. 뭐 저기 건강보험도 띄고 국민연금도 띄고 뭐 사후에 모두 띄고 언론노조 조합비도 띄고 막 띄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버는 돈은 뭐 이만큼인데 그 중에 얼마가 한 훅 빠져나갑니다. 뭐 거기에다가 뭐 내가 따로 보험 들었다, 뭐 들었다, 또 나가요 막.
그럼 사실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가 버는 소득의 상당 부분이 내가 지금 쓰려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쓰려는 돈이거나 또는 이후에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넘겨주기 위한. 그래서 저는 공제 형태에서 다르겠지만은 제가 참고한 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경제라고 하는 거는 집안의 살림살이라든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타인에게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가 바로 경제활동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여들을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기여를 통해서 받는 소득을 노력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노력소득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막 땀 흘려서 일을 하고 회사에 돈 벌어다 주고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가 있대요. 연금 같은 거. 아시겠지만 뭐 이게 아마 사적연금을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과거 일할 때 쓰지 않고 아껴뒀던 돈을 갖다 돌려받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순서가 헛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부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지금 연금 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나중에 노후에 쓰려고 받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정부는 아니다. 그때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니네 자식들이 고생해야 된다. 이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내 월급에서 공제를 해가지고 연금을 냈고 나중에 그걸 받겠다는데 왜 자식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막 일이 커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연금도 분명히 노력소득의 유형이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은 경찰이라든가 뭐 소방관, 공공도서관의 사서 같은 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부를 창출하거나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대형 사고로 쳐가지고 큰 사고는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막 넘어져가지고 저기 소방서에 실려갔어요. 소방서에 실려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꼬맹이 때니까 친구들이 같이 갔었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그 소방차가 너 구급차가 데려다 줬는데 이거 뭐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되게 순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소방관이 여러분 세금으로 내는 거라서 안 받는다고. 저는 공짜로 데려다 준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에 주는 급여. 또 하나는 돌봄. 아시겠지만 육아, 부양, 가사 등 가족과 공동체 삶의 필수적인 재화와 생산 서비스에 대한 급여, 육아 수당이라든가 또는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 같은 것들도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공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분명히 관여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받은 임금의 일부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꼼꼼하게 월급 명세서를 갖다가 뜯어보게 되면은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버는 돈보다. 자,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것만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경제 주체를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만 간주한다. 양육을 받아야 될 아이나 질병을 안고 노화에 접어든 노인처럼 물자 제공을 할 수 없는 생애 주기에 놓인 사람들은 이런 경제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애기들 있고 퇴직하신 우리 부모님 계시고 우리 동네로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소득을 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술자리에서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정년퇴직을 얼마 안 앞두신 그 선배께서 이제 겨우 한참 좀 약간 한 십몇 년 차 된 후배한테 그 후배가 선배 회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전망도 안 보이고 갈 길이 멀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야 내가 그래도 그만큼 버텼으니까 네가 월급 받는 거야 라고 그러시고 그 선배는 아니 그러면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됩니까? 좀 잘 만들어 놓고서 나가야지. 지금 이게 선배는 선배대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는 지금 정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회사를 만들어 놓고 막 이러면서 막 싸움이 막 나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넓게 보면은 뭐 서로가 맞는 얘기죠. 선배들이 그만큼 애를 썼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회사가 그만큼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었고 그 정도의 어떤 힘을 가졌던 것이고 후배들도 거기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선배님들이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때는 좀 답답하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라든가 노인들은 미래나 과거에 자식과 사회를 위해 물자를 제공할 노동을 하게 되거나 했던 사람들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돌보아서 미래에 의존하거나 제 자식들, 물론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노후 대비를 위해서 너를 낳았다. 그렇죠. 틀린 말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만약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친구를 잘 사귀어야죠. 후배한테 잘해주고 이래야 뭐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앞으로 돌보아 미래에 의존하거나 과거에 자신들이 의존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세대 간에 의존하는 것은 인간남의 필수 조건이고 바로 이러한 인간됨 때문에 경제라고 하는 것이 급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것들이 얼마나 공정하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건 숫자라든가 성과 지표로 확인할 수가 없는 되게 정치적인 문제이자 윤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한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말이 참 어려워요.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빈곤한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일들은 분명히 좀 어려운 말로 잉여 노동이 있죠. 그게 뭐 회사 수익으로 가든 아니면 공제가 돼가지고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보험을 들든 뭐 하든 간에 어떤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내가 일한 만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찾기가 되게 힘들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들어낸 이 노동의 성과들, 그것들이 과연 누구한테 어떻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당한 게 뭐 이런 문제입니다. 불로소득인데요. 이 불로소득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부장님들이라든가 계신 분들도 조금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무슨 뭐 저기 아파트가 몰랐다. 빨리 팔아가지고서 대출금 갚아야지 뭐 등등등등 수많은 그러한 식의 이제 소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노력 소득을 얻은 사람들 부에서 추출한 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 건물주가 만든 임대료.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저기 서울 명동에 있는 무슨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하는데 임대료가 그 임대료 한 10년 받았으면 건물 짓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받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뭐 임대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자 같은 경우 이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임금에서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역 MBC라든가 뭐 다른 어떤 곳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일반 민간 기업에서 저렇게 빠져나가는 이유 몫이 너무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것이 또 이제 이사나 또는 사장의 급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각종 금융소득, 흔히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뭐 주택이든 증권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팔아서 얻게 되는 소득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표현이 맞는다면은 영세 불로소득자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로또가 돼가지고 한 방에 내가 몇십억 받지 않는 이상 또는 내가 뭔가 이렇게 잭팟을 터트려가지고 떼돈을 벌지 않는 이상 회사는 다니시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뭐 주식에서 차익을 얻었던 코인을 팔았던 간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거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뭐 대출 갚고 뭐 해주고 난 다음에 결국에 내 생계를 이어가는 거는 이 회사의 월급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불로소득만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제가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하나는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의 2021년과 2022년 주주 배당을 한번 제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2021년, 2023년입니다. 3년인데 요 앞에 거 제가 빼놨어요. 저기 2019년, 2020년 있죠. 그때 SK텔레콤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저기 영업 순이익도 아니고 영업이익만 1조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평균 통지참사가 2조를 냈어요. 다들 작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번 돈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시면은 현금 배당 성향이 여기 2021년에는 29.8%였다가 2023년이 되니까 70%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방식의 그래서 1조에서 70%다 그러면 한 몇천억, 5천억 넘겠네요. 이거 뭐 세금 띄어나더라도 그 돈이 다 단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쭉 뿌려진 거죠.
물론 우리들처럼 되게 소액을 가지고 있거나 저희들은 거의 개미 투자자들 아닙니까? 갖고 있더라도 버는 돈 크지 않은데, 예를 들면 저기 그 삼성 이재용이 2023년에 신고한 재산이 12조 5천억이었거든요. 저는 또 놀랐어. 12조 2천억이요. 그냥 자산이고요. 금융자산은 뺀 거래요. 그러면 금융자산 주식 가치가 얼마냐라고 찾아봤더니 주식 자산이 12조래요. 야, 참 이 사람은 참 대단하구나. 넘어갈 수 없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한 불로소득들이 바로 이게 포함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2023년에 SK텔레콤에 이사하고 직원 급여액을 한번 보니까 전장공시 됐길래, 근데 SK텔레콤 워낙에 직원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을 보면 안 되고 중간값이나 다른 걸로 봐야 되는데, 직원들이 5,280명인데 1인당 평균 보수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인데 여기까지는 근데 등기이사가 3명이거든요. 3명의 등기이사의 연봉이 16억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 SK텔레콤 이사 갈만 하니까 저 정도 받겠지. 그 정도 경력과 뭐가 있으니까 한 15억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너무 격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사들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한 달에 2번 회의 나오나?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몇 시간 얘기하시고 차 타고 가시는 게 다인데, 그분한테 15억이 들어와 1년에?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각 회사의 이사들이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회사 안에서의 불로소득자가 아니냐. 우리가 회사가 만드는 이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지. 특히나 민간 기업일수록 더 그렇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교섭할 때 느끼는 건데, 이겁니다. 도대체 뭐가 보수를 결정하는가 하는데, 회사라는 데가 참 특이한데요. 언론노조가 조합비를 거둘 때요. 조합비를 인상한다거나 어디 쓰려고 할 때 대의원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디 탕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회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어떨 땐 표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회사에서 월급 가지고 투표한 적 없잖아요. 그런 데가 있나? 자, 우리 가 A급, 아니면 가장 낮은 다 라급 이런데 줄지 투표를 합시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1970년대에 독일에서 이런 식의 노동자 참여 경영이 활성화됐을 때 나왔던 유명한 구호가,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에는 90년대 넘어오면서 거의 파탄이 나버린 독일의 노사관계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에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충분히 보장이 됐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조가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의 전례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끝나버렸지만. 그래서 회사에서의 중요한 보수 결정이 민주적일 수 있는가? 아니죠. 아니고, 기본적으로 회사의 결정은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군대 모달과 같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직급이 마치 계급과 같고, 왜 사장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되게 웃긴 거는, 사장까지는 괜찮아. 회장님이라든가 저기 박문진이나 어디 높은 데서 결정할수록 결정의 배경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막 고생을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누구한테 물어보고 전화하고 막. 그런 걸 어떤 인류학자는 해석 노동이라고 합니다. 힘들다는 얘기죠. 높아질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분이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말 때문에 얼마 전에 우석훈 박사가 비슷한 제목으로 책을 썼더라고요.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라는 말처럼. 자, 그나마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진 게 우리 노동조합인데, 그러니까 노동조합 내 조합들 안에서도 이러한 식의 민주적인 논의 구조가 잘 되지가 않죠. 참여도가 되게 낮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결함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직급 세부 구분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갔을 때 골치가 아프잖아요. 막 어디를 빼고 어디를 올릴 것인가 얘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이든 이 3가지 유형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력 소득보다 더 낮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급여가 낮아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해준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둘러둘러 뭐 이렇게 주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인데, 그 정당하거나 또는 뭐 그렇지 않은 불로소득을 뺀 노력소득. 그러니까 이제 불로소득도 있으세요. 뭐 주식도 하고 뭐 다 하세요.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 그게 큰 비중이면 회사 안 다니죠. 어느 정도 있고 다니면서 하는 대부분의 임금 노동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정말 최소한의 노력소득이 갖고 있고 대부분은 불로소득인 거. 이런 사람들이 저 위에 계세요. 저기. 저는 가끔은 저 고민했던 게 KBS나 MBC 방문진 이사분들 있잖아요. 코바코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사들 급여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회사에서는 뭐 딴 데 비하면 이 정도는 드려야지 그러는데 저는 그거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이사들의 급여가 또는 임원들의 급여가 그것이 도리어 딱 경직돼 있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뽑지 못하고 뭘 뽑지 못하고 저는 좀 그게 문제 상당히 그런 거라고 봐서. 근데 이 문제예요. 이렇게 이 3번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만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다. 그러니까 받을만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도 어디 가서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연봉이 1억이 안 넘지? 라고 생각하는 고민도 있지만 좀 그런 궁금증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급여 체계 또는 직무급 이런 거 등등을 생각할 때 늘 고민이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기여적 불이하고 불평등 분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쉬운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나? 라는 고민입니다. 이게 어렵고 복잡하고 중요한 일을 하니까 급여 더 많아야지. 야, 이거는 뭐 단순하고 쉬운 일이니까 야, 이거 갖다가 뭐 너 많이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높은 급여와 낮은 급여가 있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고요. 쉽고 단순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일자리일까요?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어떤 게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 급여는 많이 받고 쉽고 단순하면 좋아. 그죠? 이게 제일 좋은 일자리죠. 근데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장 안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복잡한데 급여는 낮은 거. 이게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연봉 테이블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식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낳죠.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게 정말로 그 사람한테 결정 권한이 있다면 특히 IT 업계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IT 업계 임원들이나 이사들이 엉뚱한 거 시킵니다. 야, 이번에 무슨 뭐 만들어봐라 뭐 엉뚱한 거 주고 가요. 그럼 업무 시간에는 시키는 일하고요. 밤에 지 하고 싶은 일 합니다. 뭘 해요.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선생님 지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들은 게 애니팡. 혹시 기억나세요? 하도 옛날 거라서. 애니팡 딱 여시면은 처음에 썬데이 토즈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쪽 판교에 있는 몇몇 회사 직원들이 모여가지고서 업무 시간 외에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 건데, 왜 썬데이 토지냐라고 물어봤더니, 서울과 좀 도시에 토지라고 하는 스터디룸을 제공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토지예요. 토지. 얘네들이 일요일마다 토지에 모여서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썬데이 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밤새가지고 뭘 만들어 봤더니 대박이 난 거죠. 그게 이제 카카오 플랫폼 되게 잘 이용한 건데, 그것 때문에 애니팡이 그해 최우수 게임상을 받았어요. 그 단순한 게임이. 판교에 있는 모든 게임 개발자가 다 통곡을 했습니다. 야, 저걸로 대상을 받으면 나는 모두가 뭘 한 거냐.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실제로 하는 일이 업무가 내가 뭔가 성취를 느끼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어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자꾸만 그런 일들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와, 쟤 일 진짜 못한다. 제 업무 역량이 안 돼. 그러면은,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상담을 했어요. 어떤 선배님한테, 선배님, 회사에 이런 분이 있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 맡기고 그러는 게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에 그런 식의 학력이나 이렇게 잴 수 있는 게 있을까? 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낮은 급여는 사실 이게 쉽고 단순한 일은 하다 보면 지루해요. 물론 이제 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막, 아, 얼마나 좋아. 아무 생각 없이 뭐를 하는 게 좋아라고 말을 하지만 급여가 아니라고 한다면 별로 보람도 못 느끼고 이걸 내가 왜 하나 싶고 그냥 뭐 이렇습니다. 근데 돈만 많이 주면은 그냥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기여적 불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까 기여란 말을 했잖아요. 서로가 의존하기 때문에 타인을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제공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에서 상당한 편차를 많이 낳게 됩니다. 그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불평등 분업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원래는요 이런 문제였어요. 저기 한 나라 안에서 나라가 막 키워주고 잘 나가는 유성 산업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그리고 이제 손 놓은 산업들 흔히 말하는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로 구분할 때 쓰는 말이 국가 내 불평등 분업이라는 말을 썼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회사 내에서도 들어오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회사마다 다 좋은 일자리 기준이 다르겠지만 업무가 다르겠지만은 이 좋은 업무는 소수가 차지하고 다수는 그다지 좋지 않은 업무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 유성 사업하고 이거는 좋은 산업, 농축 산업, 아 이거는 뭐 나라가 보호해주고 할 사람도 별로 없는 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식의 이제 구분들이 정말 안에서 그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 제가 각 지부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좋은 업무와 나쁜 업무? 나쁜 업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은 업무라는 구분이 도대체 뭔가를 갖다 한번 조합원들과 얘기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질적 평가를 해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나온대요. 좋은 업무는 한 20%. 그냥 대충 할만해요. 그래도 뭐 어쨌든 뭐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한 60%. 아, 이건 대체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업무가 20%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분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80을 위해서 20이 굴러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쪽이 아까 지부장님 그랬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게 어렵고 힘든데 돈 적게 받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분들이 이걸 맡고 있는 거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이러한 업무의 유형들이 있다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불평등한 분업이거든요. 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회사 내에서의 이런 순환근무제가 아니라 딱 고정급제라든가 딱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 이런 직급 체계일수록 이게 좀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불평등한 사내 분업은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한 낮은 기여도를 만들어내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좋은 업무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업무 다수를 수행할 좋지 않은 업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저기 제주에 있는 한 신문사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회장이 바뀌면서 이제 쫓겨나셨어요. 한탄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뭐 지역 언론은 어떻게 네이버와 거기에 대응할 것인가 막 얘기하시다가 이 사장님이 자기가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그 신문사에 IT 업계 꽤 괜찮은 개발자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데려왔대요. 근데 연봉이 셀 거 아니에요. 그쵸? 연봉이 셌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이 친구들이 워낙에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 온 친구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몰라, 이게 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얘는 또 디지털 플랫폼과 전략 만들려고 왔는데 얘들한테 또 언론사에 그런 거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업무를 다른 회사에 또 넘겨.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친구를 또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들인 돈이 있으니까. 빨리 성과를 뽑아내라라고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뭐 기준이야 다르겠지만 좋은 일자리다, 좋은 업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소수만 갖게 되고 이 소수가 밀어버린 일들을 갖다 계속 아래에서 맡게 됩니다. 신입을 뽑지 못하면 계약직을 뽑거나 인턴을 뽑거나 이러면서. 이런 방식의 구조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임금 업무하고 저임금 업무 간격이 무한히 계속해서 막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불평등 분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몇 가지 반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1년에 15억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뭔가? 라고 했더니 똑똑하고 실력 있으니까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똑똑하고 실력 있으니까 그만큼 그런 업무를 맡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경험상 순서가 바뀌었어요. 노동자의 능력 차이가 불평등 분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평등 분업이 노동자들의 능력 차이를 만듭니다. 너는 이런 일 할 애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능력치와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 회사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나 모든 경영자들은 회사를 이렇게 본대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회사는 이래야지 라고 하는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럴 필요 있죠. 리더로서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키워야 돼 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걸 보기 전에 지금 회사가 이렇구나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렇구나는 보지 않고 그냥 이래야 되는 데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사내 업무 분장이라는 조직 개편에 있어가지고서 계속 헛바퀴를 돌게 하는 거죠. 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 회사 와서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 이러면서 막 이런 산으로 갑니다. 막 무슨 기획실 만들어지고 뭐 TF 만들어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세대 간도 그렇고 계층 간도 그렇고 지역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MBC하고 서울 MBC하고 차이 나잖아요. 근데 뭐 이러이러한 콘텐츠, 야, 지역이 만들 수 있겠어? 그럼 되게 고정관념들. 근데 스스로 우리도, 우리 지역이니까. MBC라는 곳이 있을 때 MBC 안에서도 불평등 분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분업이라는 거는 우리는 지역이니까, 또는 우리는 연차가 낮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정화시켜 버리게 되면은 도리어 각 사회의 역량이나 같이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역량이 더 계속 움츠러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또 하나는 가장 하는 얘기인데, 야, 효율성을 위해서는 업무 분장이 꼭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확실하게 업무 분장해야지. 넌 여기까지. 넌 누가 결정하고. 근데 가만히 이거 보고 있으면요, 누군가는 좋은 업무를 맡는다면은 다른 누구는 그렇지 않은 업무를 맡아야 돼요. 회사에서. 속된 말로 누가 꿀보직에 가면 누가 지저분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 만고불명의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 분업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정말 어렵지만, 리스크도 크고 조합원들도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업무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을 업무에 맞춰가는 순환근무제 같은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아마 한겨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저기 논설위원 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아는 선배인데 논설위원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기 시청 앞에서 만났어요. 선배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사실 신문사 논설위원들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출근 잘 안 합니다. 논설위원실이 있고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서로 얼마나 나눠 쓰고가 역할 분담하고 또 회의 몇 번 하고 하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서울청 앞을 돌아다니셔서,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출입처가 서울청이라. 예? 그랬더니, 야, 회사가 원래 그래. 저는 그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게,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격차라고 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뭐 그분들한테 정년퇴직까지 출입처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런 식의 업무들에 순환하는 근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불평등 분업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우리가 조합원들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업무 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에서는 주로 부장이라든가 뭐 국장 얘기를 하지, 우리끼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내에서 특정한 직군은 계속해서 승진하고, 어떤 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들은 계속 밑에 있고, 또 어중간한 사람들은 가운데 있고, 이런 식의 피라미드 모형이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대요. 근데 이 말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는 되게 큰 부자신데, 이분이 2006년에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할 때 되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맨날 노동자가 막 계급투쟁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어도 부자 입에서 계급이란 말 나온 거 처음 들었는데, 워런 버핏이 맞아요. 계급전쟁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내 계급이야. 정확히 얘기해서 불로소득자, 부자 계급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라는 말을 거리낌없이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말이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었냐면, 2006년 당시가 아시겠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폭락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불로소득자들이 떼돈 벌 때였어요. 펀드 매니저가 뭐 연봉이 몇억 이럴 때입니다. 막 그럴 때 이제 워런 버핏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등한 분업,
기여에 대한 불인정,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불로소득자의 증가, 우리 이사님들 계속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그 순간에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런 불로소득이 자신의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상위층이 있고요. 중산층이 있습니다. 뭐 서민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력소득과 일부 불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쪽은 아래를 안 보죠. 다 위를 봅니다. 아, 나도 저 정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위층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질투를 하면서도 동시에 부러워하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갖다가 20 몇 년 만에 인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안이 나왔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은 좀만 올리자.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얼마더라? 10억인가가 넘으면 아마 상속세율이 50%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저것 다 공제하면 실제 납부율은 35%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통계청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상속세를 35%나 내는 사람들의 그 상속세 납부자 중에 비율이 1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되게 일부입니다. 근데 그 일부가 상속세를 거부하니까 이분들도 같이 거부하세요. 왜?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근데 정말로 보게 되면은 언젠가는 내가 도달해야 될 이러한 지위라고 하면서 계속 보고 있지만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왜 분위소득이 있잖아요. 가구당. 뭐 10분이나 나왔을 때 한번 분위소득에 지난 20년치 그래프를 쫙 봤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그 하위 분위층, 되게 좀 빈곤한 계층은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고 때로는 이제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10년 이후에 이 중산층이라 말하는 가구하고 이 상위층의 격차가 좁혀지질 않아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제 그만큼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으로 이쪽은 어떠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거꾸로 회사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하위층이죠. 그럼 어떤 되게 직급이 낮거나 아니면 계약직이거나 등등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소득수준 낮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만 이런 사람들이 아니 정부로부터 무슨 수당을 받는다. 또 일하지 못하는 사람, 특히 지금 저런 현상이 되게 심한 곳이 미국과 영국인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이렇게 지지율을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원래 공화당은 대기업이라든가 제조업 부분의 그런 그 노동자들보다는 남부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원래 기반이 농장 노동자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기반으로 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보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쪽은.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은 전형적으로 제조업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이 그 지지층이었고요. 민주당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금융업이라든가 대기업이나 이런 쪽이 지지하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 원리 엄청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런 애들한테 왜 내가 번 돈을 줘야 되느냐. 왜 저기 멕시코 애들한테 내가 일자리를 뺏겨야 돼. 등등의 그런 식의 분노가 밑으로 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사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도약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일상적인 회사 안에서의 불평등한 분업이라든가 이런 내부에서의 직무 빈장으로부터도 스며들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꺼내기 힘든 얘기였는데 저희가 그 교섭이나 조합원들 대화하면서 좀 냉정하게 해봐야 될 게 쓸데없는 얘기. 표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바꿨어요. 원래는 이거는 데이빗 그레이버라는 학자가 불시잡이라고 하는 책에서 구분했던 불시잡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번역을 달리한 겁니다. 달리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겁니다. 일중심의 조직 개편이 왜 안 되느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인데 일중심의 조직 개편 말은 많이 했는데 사장도 얘기하고 노조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 라고 보게 되면 앞에 얘기했던 수많은 사내의 불로소득자와 수많은 그런 분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왜 하나 싶은 업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을 바꿨어요. 불시잡이라는 게 너무 표현이 이상해서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왜 하나? 자, 왜 하나 싶은 업무에 5가지 유형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뭐 조합원들하고 야 우리 조합원들이 하는 일 중에 이거 내가 왜 하나 싶은 일이 있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직과 간부의 존재감을 위한 일입니다. 영어로는 플렁키스라고 하는데 플렁키스가 무슨 뜻이냐면 제복 입은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회사 안에 있는 사장님이나 가끔 오시는 회장님이나 뭐 이런 누군가를 중요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로비 데스크 업무 또는 저는 가장 약간 좀 그랬던 게 어느 방송사를 가거나 사장실 옆에 비서실 있잖아요. 비서실 분들하고 가끔 예전에 한번 회사에 있었을 때 얘기해 보죠. 이분이 주로 사장님 일정 표치한다거나 무슨 뭐 이렇게 하시는 그리고 전화 바꿔드리고 어디 전화 연결해드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기는 그냥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업무 연관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장님이 자기가 결제해야 될 걸 비서한테 결제를 시킨다거나. 아니 이게 자기 할 일이 아니에요. 또 서류 정리라든가 어디 연락처. 자기가 직접 어디 회사 회장님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꼭 비서한테 시켜 대신 하라고. 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서는 원래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계속 맡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이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다른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이나 간부들도 또 그런 일을 시켜요. 아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서. 그런 업무들. 또 하나 대표나 회장이 바뀔 때마다 신설되는 부서. 혹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번 봐서. 오셨어요 이분이 갑자기. 야 여기 메타버스가 우리의 살 길이다.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가시고 나서 그 부서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업무들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사장이나 국장이 격이 맞지 않는다. 아, 어떻게 손님이 왔는데 내가 차를 갖다 내오냐. 응?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거 모셨는데.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손님 오시면 직접 자기가 차 따라서 대접해드리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사장이나 간부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계속해서 밑에 있는 저기 간부들한테 이게 막 모방일이 확산이 되는 거죠. 아, 저런 일은? 그러면 또 여기서 뭐라 그럽니다. 만일 내가 차 타드리고 뭐 쓰레기 버리고 정리하면, 아, 야, 그걸 네가 왜 하냐? 막 그거 막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또 하나는 이 일을 갖다가 맡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자리만 채우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앉아만 있는 일인데 뭐, 데스크 업무가 뭐가 이러면서 계속 이분들한테 다른 업무가 막 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와는 전혀 교류가 없고 사장과만 소통하는 고립된 업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사장 퇴직 후에 특히 그런 아까 만들었던 메타버스 팀 사장님 퇴직하면 바로 해체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바로 조직과 간부의 존재감을 위한 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강매 업무인데요. 이거 약간 좀 글쎄 이거는 뭐 이 데이비 그레이버가 쓴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칠 때,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 없는 거예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수요를 만들어내고 이 수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겁니다. 막.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죠. 소비자나 거래기업이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피하려는 건데 내가 자꾸 막 전화해요. 아, 이번에 좀 딴 데도 줬잖아. 이런 업무들. 저도 이제 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언론사들이 해마다 특히 지역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발행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저기 어디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전화해서 아, 이번에 연감 나왔는데 좀 몇 부 사주셔야죠. 좀 답답한 게, 그거는 저기 회장님이 좀 도지사한테 전화 한번 하세요 좀. 뭐 갖다가 왜 자꾸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서 직원들 자기도 자괴감 들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보험 상품 가입 유도한 텔레마케팅 많이 전화 받아보셨죠. 이런 업무들이에요. 또 어떤 거? 구독자나 가입자 유치하라고 막 난리치는 거. 아마 저기 지역 MBC나 계신 분들 중에서 네이버 CP 입점했을 때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야, 구독자 100만 가야 돼. 빨리 모아라. 친구, 가족 다 동원하라. 응?
저기 이종사촌이 있는 카톡방에도 던져 뭐 등등등등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 회사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신문사 영감을 계속해서 한 3년 동안 팔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스스로 합리화해야 돼요.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야, 인마 내가 아니었으면 연말에 빵꾸 났어. 라든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업무를 합리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지형에 오르게 되고요. 특히나 이런 업무들, 연간 판매, 가입자 유치 이런 것들이 딱딱 숫자로 떨어지는 업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숫자로 확인되는 성과지표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도 이런 식의 성과지표가 적용되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 쟤는 연감 이번에 200번 팔았는데 넌 뭐하냐? 야, 쟤는 이번에 네이버 가입자 제 이름으로 한 50명 들고 왔어.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강매 업무라고 할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회장이든 사장이든 간에 누군가 한번 움직이면 될 일인데 그걸 못 해가지고 따로 부서를 만들고 뭘 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 좀 답답했고요. 또 세 번째는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제목만 드셔도. 그 뒤처리 전담 업무라고. 영어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덕트 테이퍼라고요. 덕트 테이프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녹테이프, 청테이프입니다. 이게 딱 어떤 건지 딱 그 감이 오시죠? 저기 왜 그 차 몰고 가다가 옆에 사이드미러 빡 박살나면은 청테이프 막 감잖아요. 그 밖에 촬영 나가셨을 때 뭐 저기 오디오 그 부러지면은 감듯이 대충대충 수습하는 게 청테이프인데 이런 일들이 바로 되게 막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회사 안에서. 그 뭐 굳이 정의를 하자면 좀 약간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해서 이런 겁니다. 조직에 생긴 균열이나 오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업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문제를 터뜨려서 해야 되는 일. 제가 뭐 각 회사에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었습니다. 환장한 줄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례를 갖다가 제가 하나하나 찍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무능한 상사가 입힌 손해 또는 간부 간 갈등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수습하는 일입니다. 제가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회사에 간부 회의를 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자회사라거나 뭘 빠져야 되거든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망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회사에서 인트라망을 같이 쓰다가 넘어오니까 이제 망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서 거기서 기술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 싸움이 난 거예요. 한 분은 기술적 망분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고 또 한 분은 가상 망분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기술은 뭐고 가상은 뭔가. 알고 보니까 이게 그거더라고요. 아예 데스크탑을 두 개를 놓든지 하나의 대탑에서 두 개의 망을 동시에 쓸 수 있게 하는지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사장 앞에서 둘이 엄청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사장이 엎었어요. 엎고 야 이거 저기 연구 영역 돌려. 라고 해서 연구 영역 관리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외부에서 왔어요. 무슨 뭐 기술, 뭐 공대 교수님 모셔가지고 뭐 만들고 막 하는데 또 이런 연구 영역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길어집니다. 기술적 분리를 했을 경우에 장단점, 가상망 분리했을 때 장단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 연구 영역들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반드시 결론을 복수로 내야 됩니다. 하나만 쓰면 큰일 납니다. 1안, 2안, 3안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똑같아요. 다시 그 비싼 연구 영역 들여갖고 오면 사장이 또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할까? 저는 그때 왜 그런 돈을 쓰냐는 거죠. 그럴 바에야.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기술팀의 두 분께서 서로가 자회사로 갔을 때 좀 더 좋은 자리를 가지기 위하여 벌인 싸움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그 고생을 했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뒤처리 전담 업무였고요. 적인 정면을 봤는데 그때는 이제 서울시 사업소 소속이었어요. 소속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결제를 할 때 우리 전자결제 하잖아요. 뭐 하고 하면 되는데 거기는 여전히 공무원 그 규칙 때문에 반드시 결제 서류에 담당 그 국장이나 과장이 도장을 찍혀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갖다가 정기감사 받기 전에 거기 있는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이 저기 2층 창고에서 박스를 한 20개를 두고 와요. 딱 내려놓고 저한테 저기 자문관님 좀 도와주세요. 뭔데요? 아니, 별거 아니고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밀린 5,000부의 서류에다가 다 도장을 찍고 있어요.
속이 터진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규정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또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아침에 편성표가 나왔어요. 그 편성표 가지고서 뭐 어떻게 점검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개발자 경험이 있거나 좀 IT 코딩 좀 하지 않은 친구는 금방 자동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서 매번 누가 다 붙이고 또 끼고 이거 하고 시간 보내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형적인 뒤처리 업무고요. 또 하나의 업무는 흔히 지방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이제 이런 거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장님이, 야, 그래도 우리는 공영방송이니까, 또 우리는 뭐 지역방송에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한번 해보자. 야, 뭐 그 쉬운 거 있잖아. 저기 왜 그 유튜브 클립 자르는 거하고, 응? 오디오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거 편집하는 거 좀 시킬 수 있게 애들 좀 많이 뽑아봐. 아,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취업 준비생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2년을 갖다가 못 채우게 계약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여기가 자기가 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냥 정말 단순 업무만 합니다. 이 친구한테, 어떤 친구한테 유튜브를 맡겼어요. 유튜브에서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원본 파일이 있으면 거기서 광고 빼내고, 그 다음에 좀 불필요한 자막 같은 거 쳐내고, 클립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봐요. 댓글에 뭐가 붙는지, 이게 뭐 어디로 공유가 됐는지,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유튜브가 대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을 갖다 많이 뽑았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또 출퇴근이 칼 같거든요. 왜냐면 저기 학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한 60명 뽑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친구들 출퇴근 시간 체크해야 되죠. 시간 산정해서 급여 산정해야 되죠. 또 뭐 소리 만들어야 되죠. 이 일에 직원 4명이 들러붙었어요. 정작 제작해야 될 인력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업무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업무들은 지붕에서 물이 새는데 집주인이 지붕을 안 고쳐요. 대신에 물 새는 데도 밑에다가 양동이를 갖다 놔. 그리고 양동이를 비우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계속 안 고치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에서 회사 업무 볼 때 좀 이런 게 분명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 안 하고서 수습하려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거나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사장은 나올 때 그래요.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할게. 안 하고 갑니다. 안 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기 지붕에서 새는 물을 받는 양동이 갈아치는 업무가 상시 지속 업무가 됩니다. 이 일이. 그래서 돌아보시면 그런 일 꽤 많은 거예요. 회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좀 어려운 일들이고, 네 번째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영어로는 박스티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서류 형식 전담반이라는 표현을 번역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알리는 일. 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실효성도 없고, 다른 업무와 연관성도 전혀 없는데, 규제나 행정 절차 혹은 단지, 서류가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일. 저기, 지역에 계신 분들 그거 많이 아실 겁니다. 저기 정부에서 라파 같은 거 지원받으실 때, 내가 편집하는 시간보다 서류 쓰고 정산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인데, 이게 사실은 규제라든가 또는 사내 규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 꽤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고충 처리인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고충 처리인이 저는 고충 처리하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방송사 심의실 있잖아요. 혹시 심의실에서 굉장히 큰일 난 거 본 적 계세요? 저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방송법하고 신문법에다가 언론주의법에다가 이런 거 만들어라고 해놨어요. 해놓고서 막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다 누구 안 쳐야 돼요. 안 쳐야 되는데 실제로 독자들은 언론에 항의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다 전화 안 하십니다. 어디로 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가시거나 신문사라면 언론중재위원회로 가거나 아니면 돈 좀 있으시면 바로 소송으로 가거나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과 규정이 만들어낸 그런 업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안 좋은 케이스가 이런 식의 부서가 있으면은 사장 바뀌고서 뭐 바뀌었을 때 마치 유배지처럼 보였어요. 거기 좀 갔다 오시고 좀 쉬었다 오시고 유배지가 아니면은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었다 가세요. 뭐 이런 식의 업무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조합원들 사이에서 정말 처음에 왔을 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죠. 또 하나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업무가 이렇습니다. 진조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신기한 게 회사에서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그럼 이 사고에 대해 가지고 원래는 회사가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서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는 노조나 피해자 측이 먼저 요구를 해야 그 다음에 만들어줍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왜 사람을 힘들게 하냐면요. 일단 진조위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서 외부 위원들 불러야 되고, 뭐 노조 추천, 회사 추천 이렇게 또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되게 공정하게 한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보게 돼요. 자, 피해자는 분명히 난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받은 사실을 막 입증해야 됩니다. 막 이거 갖다 입증해야 되고, 가해자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도로도 막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다 보면 막 시간 한참 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죄송하지만 제가 이 얘기는 저희 지부 중에 한 곳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모았어요. 다 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온 진상조사 보고서가 한 300쪽입니다. 300쪽이 돼버렸고 거기에는 정말 이것저것 다 들어갔어요. 근데 300쪽 다 안 읽죠.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진조위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버리게 됐고, 단지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그 이유. 또 하나 진조위 같은 경우가 효과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회사는 몰랐다라는 알리바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조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책임 소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파헤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효과들을 노리고서 회사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말이 나온 김에 진조위 보고서 300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장 정말 하지 않은 일을, 이런 박스 스티커 같은 일이 뭐냐면은 회의할 때 회의 자료 만드는 겁니다. 저기 또 온다고 보고할 때 PT 만드는 거. 와, 미치겠어요, 그냥. 아니, PT 맡겼으면 내가 만들면 되는데 와가지고 폰트가 이상하다, 저기 줄 바꿈 새로 하자, 여백이 좁다, 이러면서 야근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고서 뭐 썼습니다. 막 회의 양심 맞춰서 썼어요. 그러면 야, 이거 분량이 너무 작아. 줄가경 늘리고 몇 페이지 채워. 그래서 무슨 회의할 때 사장님 앞에 업무 보고서가 막 이렇게 막 벽돌처럼 막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식의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게 저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부서 배치나 업무 분장을 맡은 일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내가 맡은 일이 이건데, 나는 뭐 저기 데이터 분석하고 나는 뭐 콘텐츠 만들고 뭘 해야 되는데 자꾸 회의 자료 만들어라, 너 무슨 조사비 들어가라, 뭐야, 이러니까 진짜로 내가 맡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딴 일만 하나 계속 끝나버립니다. 근데 회사는 이게 필요하대.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네 번째로 하지 않은 일 한다고 알리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작업반장이 있습니다. 태스크 메이커라고 부르는데요. 누군지 아니에요? 제가 부서 내 업무 또는 부서 간 업무를 배정하는 일 자체가 업무인 분. 그러니까 일을 나눠주는 게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그 부장님이 정년퇴임을 2년 앞두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딱 오시면 담당 바로 밑에 직원을 불러요. 야, 오늘 결제 뭐뭐 해야 되냐? 네. 이제 결제 올 때마다 이 결제가 이게 뭐고 막 하세요. 그럼 이제 점심이 됩니다. 그럼 사장실로 가세요. 사장실로 가서 사장님 이번에 오늘 점심은 못 드시겠습니까? 그럼 나갔다 와요. 그리고 한 2시쯤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가서 왜 결제 서류가 왜 아직 안 돼? 또 한 번 난리 나고 또 그러고 퇴근하십니다. 그냥 그분의 그 업무예요. 자,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그분이 안 계셔도 돼. 어차피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냥 차라리 업무 지시 안 내렸으면 좋겠어. 업무 지시를 내리면 더 일이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뭔가 자꾸만 일을 하시려고 해. 그래서 누군가 말려야 되는데 말릴 사람은 없고, 그분은 뭔가 계속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직급들은 보통 인사적 최소용으로 만듭니다. 근데 또 여기 또 가시는 분들한테 우리 옛날 선배님이시고 조합원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선배님 그래도 뭐 쉬셔야죠 이렇게.
유형 2. 똑같이 일을 주는 게 1인분인데 결정권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회사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없는 일을 만들어시키는 사람.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슨 하다가 대형사고를 쳤어,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 그 이름도 모호한 무슨 기획팀, 무슨 TF를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억울한 거야. 아, 내가 어쩌다가 여기,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없는 일을 만들어시킵니다. 그래서 난 밤새가지고서 만들어서 줬더니 나중에는 사장님은 보지도 못했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악이 이겁니다. 이 작업반장의 일을 맡으신 분이요. 앞에서 우리가 1, 2, 3, 4 했잖아요. 이 4가지 업무를 다 시켜요. 그 역대급 부서가 됩니다. 거기는 그냥.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무슨 기획팀, 뭐 IT, 자, 메타박스, 아니, 메타버스. 아니면 저기 야, 이번에 네이버 입점한대더라. 네이버 TF 만들었어요. 근데 네이버 TF를 만들어가지고서 개발자라든가 PM 했던 그런 친구를 불러갖고 왔는데 그 친구한테 자꾸만 이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죠. 야, 이거 네이버 어디 대관도 다니고 뭐 어디도 알아보고 뭐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무슨 너 교육 좀 시켜봐야 돼. 막 코딩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친구는 와서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을 못하고 딴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일은 또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경력직을 뽑아. 그럼 경력직을 맞는데, 내가 PM인 줄 알고 왔더니 난 딴 일 하고 있어. 또 나가요, 그럼 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끊임없는 악순환. 해당 부서장한테 무슨 TF다가 맡겼더니 그 사람은 그 일 안 하고 딴 일 하고 있고. 정작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비슷한 다른 제목의 이름을 가지고 경력을 채용했더니 그 채용한 직원은 원래 내가 하기로 한 일이 이게 아닌데요? 그러고 나가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유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평등한 분업이라든가 그 기여적 불이라고 하는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이 얘기를 잘 안 하거나 또는 알고 있어도 물어보지 않거나 뭐 이제 이래서 그런 문제고 사실 꺼내기도 힘들어요. 말을 했는데 뭐 누구 앞에서 다 맨날 보는 사람 앞에서 야, 너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 그 일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나 연봉 테이블의 협상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하시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결국 이 문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노조를 사직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상근직으로 다 끝내버리고 지금 일주일에 2번 나옵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 그래서 전문위원회인데 안 나오는 날도 위원장이 전화하세요. 급하다.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급여가 절반 이하로 내려가죠. 팍 떨어졌어요. 근데 주위에서 다들 야, 그거 괜찮냐? 제가 아니 뭐 일단은 제가 빚도 없고 빚도 다 갚았고 뭐 그렇다고 빚도 없고 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버는 만큼 쓰면 돼요. 뭐 그냥 천년만년 살겠다고. 근데 막상 또 줄어드니까 허전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근데 그런 고민이 드는데 두 달 지났는데 뭐 어쨌든 뭐 살만합니다. 돈도 적게 쓰고 어쨌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를 자꾸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저는 몰랐는데 저희 이모들끼리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식들 연봉 비교하는 거. 나 경악했어요.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 그러신대요. 뭐, 이거 얼마나 받니? 막 이러신대. 근데 사실 친구들끼리도 그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대충 추정만 하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력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기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노동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기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콘텐츠, 뉴스든, 내가 만드는 어떤 업무든 간에 사내에서든 아니면은 외부적으로든 간에 인정을 받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오로지 남는 거는 급여밖에 없는 거죠. 야, 내가 이 정도 받아.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여적 불이, 불평등 분업. 야, 너는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안 돼.
너는 계속 그것만 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보면은 인정과 존중이 없다면 급여라도 높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인의 인정과 부러움을 연봉과 내가 사는 차, 내가 얻는 입 이런 것들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 쉽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임계소득이라는 게 있대요. 크리티컬 인컴이라고 해서 이건 보통 이제 인간 유엔에서 조사하는 그 지표들 중에 하나인데 경제 GDP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행복지수라든가 이런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자인데 인도계 영국인이죠. 아마타야 센과 마사 누스바움이 같이 만들었던 그 인간 평등 지표라는 게 유엔에서 매일 발표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니까 이건 글로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라서 이건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정말 최빈국부터 시작해서 가장 잘 사는 나라까지 했을 때 평균만 놓고 보게 되면은 임계소득이 1인당 연봉 2만 달러랍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로는 2,670만 원 정도가 그 임계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임계소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이상을 넘어가면은 그 소득으로 버는 돈이 더 이상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계소득을 넘겼을 때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건강과 안전, 사회적인 결속과 신뢰, 내가 얼마나 누구가 좀 친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다쳤을 때 한번 봐줄 사람은 누가 있는가 이런 거, 친구 관계 뭐 이런 것들. 회사 다니다 보면은 친구 진짜 못 만나시잖아요. 동네 친구 많지 않으시잖아요. 물론 교회 나가시면 교회는 있겠다. 근데 이런 식의 사실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그런 사회적 관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행복의 지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했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바쁘신데도 아침마다 조기축구회를 나가시고 왜 이렇게 술을 드셨는가 뭐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이거는 질적인 지표라고 한다면 양적인 지표로는 기대 수명, 건강, 폭력, 범죄, 교육, 신뢰와 사회 이동성이라고 하는 지표들로 계산을 해보면 단순히 사람이 소득이 증가한다. 한 나라의 GDP가 높다고 해서 그 나라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교섭도 굉장히 중요하고 노동조합에서의 제2의 업무는 교섭이죠. 근데 교섭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알지만 뭐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는 선배들이랑 교섭해야 되고 뭐 이러는 판에 무슨 뭐 혁명적인 무슨 뭐 일으키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집행부들과 노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좀 질문을 3가지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급여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우리 회사 노동조합과 회사 구성원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로 좋을까라고 하는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에 조사했던 그 지표 설문 조항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나라의 행복감에 가장 중요한 준거는 아이들이래요. 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는 게 가장 그 나라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랍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몇일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OECD 국가가 몇 개국이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OECD 국가 중에서 아래에서 3번째더라. 이게 그래서 우리 회사 구성원들이 자녀가 느끼는 행복감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을 낳는 이유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라고. 결국에는 애가 잘 돼야 나도 편한 건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회사, 가족, 지역 내 인간관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을까. 과연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선배가 있는지, 아니면 뭐 내가 가족 중에 누구 있는지,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할 만한 누군가가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임기도 짧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다만 몇천 원이라도 급여를 올려야 되고 근무 시간을 줄여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 될 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얘기했지만 우리 언제부턴가 미디어 이 업계가 다 사양산업이다. 좋은 날 다 지나갔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배는 내가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지금까지 버티는 거야. 후배는
아니, 이게 지금 버틴 겁니까? 나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임금 교섭이라든가 어떤 복지 조건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나 근거가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좀 행복하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내에서의 그런 직무 분장, 아까 보면 정말 왜 하나 싶은 일도 좀 줄이고 돈 많이 받아가시는 불로소득자를 좀 빼고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조합의 활동을 좀 다르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좀 제안을 드리면서 시간을 넘긴 것 같은데 빨리 끝내